자, 제가 오지를 다 읽은 지 한두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촉지를 읽어보죠. 삼국지 촉지. 삼국지 촉지. 자, 위지의 첫 본기는, 그건 열전이 아니죠, 그죠? 본기는 조조에 대한 얘기였죠. 무제기였고요. 오지의 첫 열전은, 그, 누굽니까? 그, 손견 이야기였는데, 장사환왕 아니고, 그, 누구더라? 손견을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손견 이야기였는데, 촉지의 첫 열전은 당연히 유비가 아닐까 싶은데 유비가 아닙니다. 유비가 아니고 유이목전입니다. 유이목. 유비 이전에 파촉 지방에 들어가서 세력을 만들어놨던 유장하고 유원하고 아들내미 이제 유장 이야기가 맨 처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촉지에도 본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이목전 다음이 바로 이제 선주전입니다. 선주가 바로 유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주전인데 후주가 바로 그 누구면 유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주 비자, 이주비 자전, 이주비 자전. 그러니까 왕후들하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들 이야기가 네 번째 열전이고, 다섯 번째 열전이 바로 제갈량전, 그리고 여섯 번째가 관장마 황조전, 이렇게 관우장비 마초 황충 조은, 그 다음에 이제 밤통법정, 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총 이제 20개 열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열전은 20개인데 오지도 20개였잖아, 그죠? 오지도 20개인데 기록들이 좀 짤막짤막한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책 두께도 좀 많이 얇고 그렇습니다. 저거 좀 참고하시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열전입니다. 유이목전입니다. 유이목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원하고 유장 이야기입니다. 자, 유원입니다. 유원. 유원은 자가 군랑이고 강하군 경릉현 사람이며 한나라 노나라 공왕의 후손이다. 강하군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경릉이 어딘지 모르겠다. 얘가 서릉이네. 네, 경릉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그 강하 어디겠죠, 그죠? 자, 선조가 장제는 이제 한나라의 황제 이름이겠죠. 원화 연간에 경릉에서 봉해졌으므로 분가해서 이곳에 정착했다. 유원은 어려서 주와 군의 관리를 지냈고 종실의 자제로서 중랑으로 임명되었지만 뒤에 스승 축공이 세상을 떠나자 복상을 이유로 관직을 떠났다. 그는 양성산에 살면서 학문을 닦고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혈량방정으로 추천되고 사도부에 초빙되었으며 낙양령과 기주자사와 남양태수와 종정 및 태상을 역임했다. 유원은 후한 영제의 정치가 부패해 혼란스러워지고 왕실에 여러 차례 변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정의 건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사나 태수가 뇌물로 관직에 올라 백성을 가혹하게 착취함으로 조정에서 마음이 떠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청렴하고 명망 있는 중신을 선발해 지방장관으로 삼아 나라를 진정시켜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유언은 내심 교지목이 되기를 바라며, 교지라는 게 바로 여기죠. 네, 우리가 아는 그 교지. 베트남, 북베트남입니다. 여기 요 지역입니다. 네, 교지목이 되길 바라며 세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논의를 거친 그의 의견은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시중 광한 사람 동부가 사서로이 유언에게 말했다. 광한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광한이 성도 옆에 있는 요 지역이 광한입니다. 자, 앞으로 수도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익주의 분야라는 게 하늘의 방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익주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익주의 분야에 천재의 기운이 있습니다. 유원은 동부의 말을 듣고 더욱 익주의 마음을 두게 되었다. 마침 익주자사 극검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백성의 원망이 먼 곳까지 들려오고 병주에서는 자사 장일이 살해되고
병주가 여기죠. 장일. 병주가 여기죠. 그죠? 예, 병주는 자사 장일이 살해되고 양주에서는 자사 경비가 살해되어 유언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유언은 지방으로 나와 감군 사자가 되고 익주목을 겸했으며 양성호에 봉해져 극검을 잡아들여 그 죄를 문초하는 일을 맡았다. 예, 결국 유언이 그 낙양에 있다가 그 여기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익주 지역은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 우리가 아는 파촉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운남 지역도 포함해서 그냥 익주라 그러죠. 넓은 지역입니다. 한주가 넓다는 거는 그 지역이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인구야 어떻든 간에 보통 이제 어떤 기준이 넘어가면 이제 그 주를 나누잖아. 그죠? 자, 동부 아까 얘기했던 동부도 촉군 서부의 속국도위가 되길 바랐고 태창령 파서사람 조위도 관직을 버리고 함께 유언을 따랐다. 예, 동부 조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언을 따라서 익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파촉이라는 게요. 파라는 게 그 옛날에 있던 나라 이름을 딴 건데 파라는 게 여기 있던 나라입니다. 여기 파나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전국시대 춘전국시대 때 이제 파나라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도 지역을 중심으로 총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쪽 그러면은 파 지역하고 초 지역을 합쳐서 이제 파촉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파동 파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이제 파동 파서 파중 뭐 이렇게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요 지역이 파서 지방이고 요 지역이 파중 지역이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유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삼국지 읽는 분들은 그냥 요 지역을 이제 총나라 땅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성도 주변만 이제 촉이라 부르고 요 지역은 파라고 불렀다는 거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고 한중 지역은 또 다른 나라가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자, 뭐 그랬습니다. 이때 익주의 역적 마상과 조지 등은 면죽현에서 스스로 황건이라 부르면서 영무에 지친 백성을 모아 하루 이틀 사이에 무리 수천 명을 얻었다. 자, 그 유장은 그래서 유언은 그 성도로 들어가게 됐고 요때 그 익주의 도적 그 역적이라 그랬어요. 반란군이겠죠. 네, 오랜만이네. 마상과 조지 같은 사람이 면죽현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성도고요. 여기가 성도고 여기가 이제 면죽입니다. 여기가 요 지역이 면죽입니다. 면죽관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자, 먼저 면죽현 혈령 이승을 죽이고 관리하 백성을 규합해 총 1만여 명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 진격해 낙현을 파괴하고 익주를 쳐서 극검을 죽였으며 또 촉군과 건위에 이르러 한 달 만에 세 군을 파괴했다. 보자. 낙현이라는 게 요 지역이 면죽이고요. 요 지역이 면죽이고 여기가 낙현이고요. 우리 낙성 그거 아시죠, 그죠? 삼국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지역이 촉군이고 그리고 광한이라 그러면 여기 요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지금 세 군을 파괴했다고 해서 여기 세 군이라는 게 촉군, 그 다음에 광환군, 그 다음 건위군 이렇게라는데 여기 광한이 아니고 여기 광한군이구나. 취소가 여기 있네. 네, 광한 그 다음에 촉군 성도 근처를 의미하는 거고 건위는 어딘지 모르겠다. 건위가 여기네요. 요 지역이 이제 초토화됐다 뭐 그런 말이네. 마상은 스스로를 천자라 불렀고 이끄는 병력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익주의 종사 가룡은 사병 수백 명을 이끌고 건위 동쪽 경계 지역에서 관리하 백성 천여 명을 수하에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마상 등을 쳐서 며칠 만에 폐주시켜 익주하는 평온을 되찾았다. 네, 마상의 반란은 가룡이라는 사람이 진압했답니다. 자, 가룡은 관리하 병사를 선발해 유언을 맞아들였다. 유언은 관청을 면죽현으로 옮기고 자, 촉군에서 성도에서 면죽으로 이제 취소를 옮겼답니다. 반란 일으켰던 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관용과 은혜를 베푸는 정치에 힘쓰며 은밀히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했다. 장로의 어머니는 장로는 아시죠, 그죠? 장로의 어머니는 처음에 무술을 써서 무술이라는 거는 그 무당 같은 거 늘 젊은 모습을 하고 유언의 집을 왕래했다. 그러므로 유언은 장로를
독의 사마로 임명하여 한중으로 파견해 골짜기의 다리를 끊고 한나라 사자를 죽이도록 했다. 요게 그러니까 요원이 이제 익주목이 되면서 장로라는 사람을 한중으로 보내서 골짜기의 다리를 끊었다는 말은 이제 장안하고 요 관중 지역하고 통하는 관중하고 한중 지역을 이제 있는 요 길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길을 끊어버리고 이제 중앙의 힘이 이제 익주에 미치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번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장로를 한중에다가. 자, 유원은 조정에 편지를 올려 말했다. 자, 미적이라는 게 이제 장로를 의미합니다. 오두미도의 미적. 자, 미적이 길을 끊어 수도와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일을 빌려 익주의 호족 왕함과 이권 등 10여 명을 죽이고 자기의 권력욕을 드러냈다. 자, 권위 태수 임기와 가룡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유원을 공격했지만 유원은 임기와 가룡을 격파하고는 죽여버렸다. 그래서 유원은 여기서 장로를 한중에 앉히고 자기는 이제 익주에서 그 익주의 토착 세력들을 작살내면서 황제처럼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원의 마음은 점점 강렬해져 천자가 타는 수레 용구 천여대를 만들었다. 형주목 유표는 유원에게는 자하가 공자가 죽은 뒤 서하에서 성인처럼 논의할 방법이 없음을 회의한 것과 같은 점이 있다고 상주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하라는 거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제자. 글을 잘 지었다는 그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게 고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무렵 유원의 아들 유범이 좌중랑장으로 유탄이 치서어사로 유장이 봉고도위로 있었는데 모두 헌제를 보시며 장안에 있었다. 단지 작은 아들 별부삼아 유모만이 줄곧 유원을 모셨다. 헌제는 유장을 보내 유원을 일깨우도록 했는데 유원은 유장을 머물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지금 정세가 어땠냐 하면은 지금 정확히 이제 요게 시간이 몇 년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요 그 익주 지역은 그 어디입니까? 중원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는 익주 지역에는 이제 유원이 있었고, 그죠? 유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주에는 그때 유표가 있었죠, 그죠? 유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황제는 잠깐만요. 그때 이제 한나라 황실은 낙양에 있다가 동타간때 이제 장안으로 끌려온 상태였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유원이 아무튼 그 장안하고의 길을 끊고 여기 누굽니까? 장로를 여기 한중으로 보내가지고 끊고 이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장안에서는 이제 유장을 보내가지고 유원의 아들 내미들이 여기서 이제 벼슬 하고 있었으니까 좀 타이르도록 했는데 유장도 여기 왔다 다시 돌아가지 않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큰 정세는 이렇습니다. 자, 이때 정서장군 마등은 마등 그 우리가 아는 역적 마등입니다. 마등은 미현에 주둔하고 있다가 모반했는데 여기서 미현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요적 여기가 바로 장안이고요. 여기가 이제 미현입니다. 미현 오장원이 여기고 이쪽 서쪽으로 하면 이제 진창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미현에 있다가 모반했는데 유원과 유범은 그와 내통해 이를 도모해 병사를 이끌고 장안을 습격했다. 그러나 계획한 일이 누설되자 유범은 괴리로 도망치고 마등은 패해서 물러나 양주로 돌아갔다. 요 이야기는 아마 그 마등열전에 잘 나와있죠. 그죠? 위지를 보시면은 거기 마등열전이 있을 겁니다. 자, 유범은 끝내 살해되고 유탄도 붙잡혀 사형에 처해졌다. 유원이 마등하고 이제 같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장관을 쳐서 황제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란군이 져가지고 그 유원의 아들들이 잡혀 죽고 뭐 그랬다는 말이네요. 자, 의랑 하남 사람 방희는 하남이라는 곳은 낙양을 의미하죠.
자, 하남 사람 방희는 유언과 대대로 교분이 있었으므로 유언의 자손들을 불러 촉으로 들어오겠다. 이때 유언은 낙뢰를 맞아 성을 불태우고 술의 용구를 모두 탕진했으며 민가에까지 피해를 끼쳤다. 낙뢰를 맞아요? 번개를 맞아요? 자, 유언은 관서를 성도로 옮겼지만, 관서를 다시 이제 면죽에서 다시 이제 성도로 옮겼지만 죽은 아들에 대한 비통함과 하늘에서 내린 재난으로 상심하다가 흥평 원년에 악성 종양이 나서 죽었다. 요게 194년입니다. 자, 익주의 고위관리, 조위 등은 유장의 성품이 온후하고 인자함을 탐내어 함께 유장을 익주자사로 임명하라는 편지를 올렸다. 이에 조설 내려 유장을 감군사자로 임명하고 익주목을 겸하도록 했다. 조위를 정동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병력을 통솔해 유표를 공격하게 했다. 유장하고 유표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나 보지? 여기까지가 이제 유언 열전이고요. 자, 그 다음 유장입니다. 유장. 자, 유장은 자가 계옥이고 유언의 관직을 계승했다. 그래서 장로는 장로, 여기 있는 한중에 있는 장로는 좀 교만하게 굴고 제멋대로 하면서 유장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유장이 장로의 어머니와 동생을 죽이니 유장이 장로의 어머니와 동생, 그 장로가 원래 이제 파촉에 있다가 이제 유언이 요 지역 그 한중으로 보내서 이제 요 지역에 있게 됐던 사람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죽이니 결국 두 사람은 원수가 되었다. 유장은 여러 차례 방희 등을 보내 장로를 쳤지만 번번이 그에게 패하고 말았다. 장로의 사병은 대부분 파서에 있으므로 방희를 파서 태수로 임명하여 장로를 막도록 했다. 나중에는 방희와 유장의 우정에도 틈이 벌어졌다. 장로하고 유장이 사이가 나빠져서 싸웠는데 제대로 이제 유장이 장로를 제압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파서지방, 파서가 어디냐, 요 지역에 장로가 이제 그 군대를 자꾸 보내니까 요 지역에 이제 주력군이 있으니까 요 지역에 방위를 보냈는데 나중에는 방위하고 유장도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평소 백성에게 인심을 얻은 조위가 내부에서 병사를 일으켜 유장을 공격했지만 요 조위라는 사람은 아까 유언하고 같이 그 파촉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유장이 역공으로 병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살해되었다. 이는 모두 유장에게 명석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외부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자, 유장은 조조가 형주를 정벌해 벌써 한중을 평정했다는 말을 듣고,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조가 이제 북형주를 먹고 적벽에서 개 깨지고 그 다음에 한중으로 군대를 보내서 장로도 먹고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자, 말을 듣고 한해 사람 음부를 보내 조조에게 경의를 표하게 했다. 조조는 유장에게 진위 장군을, 형 유모에게는 평구 장군을 더했다. 유모는 미치광이 질병으로 죽었다. 유장은 별가종사 촉군 사람 장숙을 시켜 촉의 병사 300명과 여러 물건을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장숙을 광안태수로 임명했다. 유장은 또 별가 장송을 보내 조조를 아련하도록 했는데 조조는 이때 형주를 평정하고 선주를 달아나게 했으므로 유비에게는 거겠죠. 다시 장송에게 관심을 기울여 관직을 주지 않았으니 장송은 이 일을 원망했다. 아직 적폐역에서 패하기 전이네. 아직 적폐역에서 패하기 전이고 지금 뭔가 좀 이야기가 좀 꼬여 있는데, 조조가 앞에 이제 조조가 형주를 정벌하여 벌써 한중을 평정했다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착각했는데 여기서 한중이라는 말은요, 요 지역을 우리가 한중이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한중이라는 거는 여기 북형주 지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 황중을 편정했다 그러는데 밑에서는 또 왜 유비를 달아나겠다 그랬을까? 뭔가 좀 기록이 이상한데? 어쨌거나 아까 이제 음부를 보냈다라는 거는 좀 앞선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장송을 보낸 시점이 바로 조조가 지금 정황상 보니까 조조가 이제 누구예요? 신야에서
유비 깨고 그 다음에 형주 먹고 남쪽으로 와서 이제 적벽에서 싸우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기록상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적는 거니까. 자, 계속 읽어보죠. 자, 다시 장송에게 관심을 기울여 관직을 주지 않았으니 장송은 이 일을 원망했다. 그러다가 조조의 군대가 적벽에서 개깨지고 역병까지 겹쳐 사망자가 속출하자 장송은 돌아와 조조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유장에게 조조와 절규하기를 권했다. 아울러 유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예주라는 게 유비입니다. 유비는 사군의 친척이니, 사군이라는 거는 선생 당신의 친척이니, 유장의 친척이니 그와 왕래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조조가 적벽에서 깨졌을 무렵해서 그 전후로 그 유장이 장송을 보내가지고 그 조조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조가 뭐 그때 장송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장송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마 그 삐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조가 그 이후에 적벽에서 개 깨지니까 그거 보고 아 조조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 익주로 돌아와가지고 유장한테 조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비는 네 친척이기도 하니까 유비하고 친하게 지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요건 이제 그 연희하고 비슷하죠. 자, 유장은 장송의 말을 다 그럴듯하게 여겨 법정을 보내 유비와 교분을 맺도록 했다. 또 법정과 맹달에게 명령해 유비에게 병사 수천 명을 보내 수비를 돕도록 했다. 요게 적벽대전 직후니까요. 유비가 그 남영주 그러니까 강하의 주둔에 있다가 남영주를 먹을 때쯤이겠네요, 그죠? 먹고 이제 그 송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조조하고도 원수지간이고 뭐 그런 때쯤이겠네요. 자, 법정은 곧 돌아왔다. 뒤에 장송이 또 유장에게 말했다. 지금 익주 내부의 장수 방희와 이이 등은 모두 자기의 공로에 기대 교만하고 외부와 손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희는 아까 이제 장로를 막으려고 그 파서에 보내놓은 장군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 유예주를 얻지 못한다면, 유비를 얻지 못한다면 적은 외부를 공격하고 백성은 내부를 공격하여 틀림없이 피하는 길이 됩니다. 유장은 또 장송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정을 보내 유비에게 청했다. 유장의 주부 황권이 이 일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서술하고 종사 광한 사람 왕루도 직접 익주의 성문에 거꾸로 매달려 가난했지만 유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비가 이르는 곳에 각 물품은 대주도록 했다. 요 얘기는요 지금 좀 많은 얘기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장송이 유장한테 그 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누굽니까 여기 있던 방위 같은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유비를 끌어들여서 그거를 막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권이나 왕루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좆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유장이 이제 유비한테 보급품을 대주라고 그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유비는 익주로 들어가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듯이 했다. 유비는 강주의 북쪽에 이르러 강주라는 게 여기입니다. 유비는 그때 형주에 있었죠, 그죠? 예, 공안에 주둔 있었었는데 공안에서 이렇게 익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강주가 여기입니다. 강주의 북쪽에서 점강 수로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부현에 달아났다. 점강의 이제 길을 따라서 부현 여기 물길을 따라서 이제 광안 지나서 부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부현에 다다랐다. 부현은 성도로부터 360리 떨어져 있었다. 자, 부현이 여기고요. 성도가 여기죠. 이 해가 건한 16년이다. 211년입니다. 유장은 보병과 기병 3만여 명을 거느리고 수레에 휘장을 달아 태양처럼 선명한 광채를 뿜어내며 가서 유비와 만났다. 자, 유비가 이끄는 장수와 사병은 유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100여 일 동안 즐겁게 마셨다. 유장은 유비에게 물자를 주어 장로를 토벌하도록 한 뒤에 헤어졌다. 다음 해 유비는 가맹에 이르러 군대를 돌려 남쪽으로 향해 이른 곳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자, 부현에서 가맹관으로 왔답니다. 가맹.
면죽이고, 가맹이 어디냐? 여기네요. 여기 검각인데 검각 근처에 이제 가맹관이 있네요. 요 지역에서 그 한중에 있는 장로하고 싸웠다. 그래 싸워서 이겼다. 뭐 그런 얘기죠. 다음에 유비는 가맹이 이르러 군대를 돌려,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맹이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다음 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건한 17년이죠, 그죠? 212년에 그 가맹이 이르러서 군대를 돌려 남쪽으로 향해 이른 곳에서 모두 요거는 이제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착각했는데, 가맹관에 간 다음에 가맹관에서 장로하고 싸우지 않고 장로 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유장을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모두 승리가 얻었다. 자, 19년입니다. 214년에 성도까지 전진해 열흘 동안 포위했다. 자, 가맹관에서 여기 성도까지 와서 이제 성도를 포위했답니다. 성안에는 오히려 3만 명의 정예 병사가 있었고 곡식과 옷은 1년 분량이 있었으므로 관례 백성은 모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유장이 말했다. 부자라는 거는 그 유언하고 유장을 얘기하는 거죠. 익주에 20여 년 동안 있었지만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3년간 공격해 싸우다가 들풀 속에 버려진 시체가 된 것은 나 유장 때문입니다.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자 유장의 부하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비는 유장을 남군의 공안으로 옮기고, 공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공안이 여기 강릉 남쪽에 있는 여기 공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군을 사실상 통솔하는 이제 유비의 본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안으로 옮기고 그의 재물과 전에 쳤던 진위 장군의 인수를 다 돌려주었다. 송권이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탈취했을 때 유장을 익주목으로 임명하고 자귀에 주둔하도록 했다. 유장은 그래서 이제 그 공안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송권이 그 관우 뒤통수를 치잖아. 그래서 남군을 빼앗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송권한테 이제 그 항복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자귀라는 곳에 주둔해서 여기가 자귀인 것 같은데, 여기 주둔해서 이제 유비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유장이 죽자 남중의 호족 옹계가 익군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켜 오해 붙었다. 유장이 자귀에 있다가 죽으니까 옹계 남중 지역이라면요, 요 지역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익주라 그러고요, 요 남쪽도 익주라 그러긴 하는데 이제 보통 요걸 구별해서 남중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운남 지역을. 여기서 이제 익군을 점령했다라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요 익주, 그러니까 한자도 같고 뭐 같은데, 그 여기 있는 익주를 점령하고 요 땅을 가지고 이제 오나라에 붙어가지고 그 파촉 지방에 반란이 일으켰다. 요 얘기 같습니다. 요게 아마 그 제갈량이 유비가 죽은 직후지 싶습니다. 아마도. 자, 송권은 다시 유장의 아들 유천을 익주자사로 임명해 교주와 익주의 경계에서 살도록 했다. 요 지역에 보내가지고 유장의 아들을 요 지역에 보내가지고 이제 반란을 뒤에서 이제 그 지휘하도록 한 모양이죠. 자, 승상 제갈량이 남쪽 땅을 다 평정했으므로 유천은 오나라로 돌아와 어사중승이 되었다. 자, 유장의 큰아들 유순의 아내는 방희의 딸이었다. 유비가 촉을 평정하자 방희는 좌장군 사마가 되었다. 유장은 그때 방희의 말에 따라 유순을 송도에 남겨두었는데 유비가 그를 봉거중랑장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유장의 두 아들의 후대가 오와 촉으로 나누어졌다. 한쪽은 이제 오나라에서 유천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오나라에서 가서 그 요저에 가서 반란을 지휘하기도 하고 그랬었고, 한 명은 유순 쪽은 그 성도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제 촉에서 계속 벼슬 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유장 그 유목인가요? 이유목전인가? 여기까지가 유이목전이구나. 유이목전이고, 자, 이번엔 사평입니다. 자, 옛날 전한 초기에 위표는 허부의 말을 듣고 박희를 아내로 맞이했고, 유흠은 도참의 문장을 보고 이름과 자를 바꾸었지만 끝내 몸은 그 위험을 면하지 못하고 두 군주에게 그 행운이 주어졌다. 위표는 아시죠, 그죠? 위표는 그
옛날에 사기열전 읽을 때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서유왕 위표라는 사람이고. 근데 유금은 모르겠네. 자, 이는 신명이란 헛되이 구할 수 없고 천명은 망령되이 바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에 대한 필연적인 증거이다. 요게 위표하고 그 다음에 유흠이란 사람이 둘 다, 위표는 진나라 말 사람이고요. 유흠이란 사람은 이제 전한 말 시대 전한의 말 사람인데, 전한 후원 교체기 때 사람인데, 둘 다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한번 노력해 봤는데 아무튼 잘 안 되고 그 두 군주에게 돌아갔다라는 거는 효문제하고 이제 후원의 광무제, 요 두 사람한테 이제 천하를 평정할 만한 그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원하고 이제 유장이 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천하를 노려보려고 익주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그걸 그 천자가 될 만한 이제 운명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신명이란 헛되이 구할 수 없고 천명은 망령되이 바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에 대한 필연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유언은 동부의 말을 듣고 익주 땅에 마음을 두고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오씨와 혼인을 구하고 급히 천자의 수레와 관복을 만들고 황제 자리를 훔치려고 기도했으나 그의 미혹됨이 심하다. 유장의 재능은 영웅에 미치지 못하지만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인이 군자의 지위를 빼앗아 도둑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가 익주목의 지위를 탈취당한 것은 결코 행운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진수가 평을 남겼습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그 삼국지를 읽다 보면, 연의를 읽다 보면은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파촉 지방은 거의 언급이 안 되죠. 그죠? 대부분의 이야기가 중원지방 아니면은 중원지방을 중심으로 보통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그 페류나 손챙이 얘기 나올 때 가끔 이제 강동지방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촉지방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정사에는 이렇게 유원하고 요장의 그 일대기가 자세히 적혀 있는 셈이고, 유원은 아까 사마천이란다. 그 진수의 말처럼 황제가 한번 되려고, 황제가 한번 돼볼 야심을 가지고 익시로 들어왔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운이든 뭐든 제대로 안 따라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한 반란 일으킨 적도 있고 실제로, 그죠? 마등하고 같이 그 장안을 습격했던 적도 있지만은 아무튼 결국에는 그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수는 여기에 대해서 유언이 이제 황제 기상이 없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운이 좀 많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만약에 반란이 성공했거나 아니면 통치가 좀 더 확고했다면은 아마 그 유비가 파촉으로 쉽게 들어간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아마 삼국시대의 흐름이 많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요까지가 유이목전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선주전인데, 선주전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로 유비 이야기입니다. 유비. 선주전도 그렇게 길진 않은데 요거는 다음에 다시 읽어보는 걸로 하죠. 자, 오랜만에 삼국지 읽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